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뭐가 되고 싶은지 이른바 희망 직업을 물었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장 선호한 직업은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선수는 지난해에도 1위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건 바로 2위였습니다. 희망 직업에서 2위를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의사였다고 합니다. 유튜버 그리고 교사를 제치고 2위에 당당히 의사란 직업이 올라선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의사 집단들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의료 기술자가 아닌 정말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4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첫 곡은요. 토이의 스케치북이었어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메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의사 대신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의 재수사 그리고 피의자가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사건을 더 깊이 파보는 사건 개장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의미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방역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접종의 공백을 우리가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양익의 의사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작년 8월에도 의사들이 파업을 했죠. 의사 숫자 늘리고 공공의대 만든다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총파업에다가 뭐 백신까지 자기들 의무 아니라고 이제 배를 재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사들의 공급 독점 때문에 생기는 횡포입니다. 네.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요. 다양한 직역을 활용해서 이 공급 독점을 좀 완화를 하고 상쇄 권력을 만들고 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구매선도 다변화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선택권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에게만 지나치게 공급을 독점하게 만든 특히 예방접종을 의사들만 하도록 만든 것이 잘못됐고 더 다양한 직역이 그런 국민들을 위한 봉사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현행법상은 한의사분들이 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요. 이 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진단, 검안, 그리고 이상 반응의 보고, 심지어 소독 관리까지도 전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다 똑같이 맡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레벨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접종도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도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시행령으로 오면요. 네. 그 구체적인 예방접종 기관의 선택을 시행령에 맡겨놨거든요. 위임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들이 필수 예방접종 기관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필수 예방접종 기관에 의원, 병원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모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시행령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결단하셔가지고 대통령령만 바꿔가지고 필수 예방접종 기관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만 포함을 시켜놓고 네. 그 선택의 구체적인 선택은 시도지사들에게 맡겨주시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법, 감염병 관련법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문제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고치면 된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수원지법에서요. 이 치과의사 면허로 독감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한의사의 접종 역시 이 판결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상 각 면허자들의 면허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의료법 2조 2항이 유일합니다. 그 2조 2항에서 의사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행하게 돼 있고요. 네.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행위와 구강보건지도를 행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의료행위의 범위가 뭔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뭔지, 치과의료행위의 범위가 뭔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걸 결정하는 곳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해석에 전속합니다. 대법원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는 이 간단한 행위를 놓고서도 이것이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한방의료행위에도 포함되는지 치과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복지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의료법만으로는 예방접종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법 체계로 봤을 때 필수 예방접종 기관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한의사, 치과의사에게는 맡기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필수 예방접종 기관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을 넣기만 하면 대법원의 판단도 그러면은 국가가 필수 예방접종 기관 위탁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다 하도록 해놨네 하면은 당연히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법원이 미리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법원은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맞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바꾼다든지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그거는 이제 법적인 거고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이제 평소에 예방 접종을 하러는 보통 양의사를 찾아가다 보니까 한의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좀 갖추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의사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영내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미국에 사신다면은요, 거의 틀림없이 약사나 간호사에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약사나 미국에서는, 간호사. 네. 네. 미국에서는 CVS라든지 월그린즈라든지 드럭포레스트라든지 약국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대형 약국들. 네. 그 약국들 안에 약사들이 예방접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미니트 클리닉이라고 했어요. 네네. 말하자면 예약하지 않고 찾아가서 의료인을 바로 만날 수 있는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그 클리닉들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는데요. 그 클리닉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네. 다 간호사분들이 일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의사한테만 예방접종을 받았지. 미국에만 가셔도 간호사, 약사한테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네. 약사까지. 네네.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간호사, 약사들이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럼 회장님,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집중해서 이제 여쭤보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일부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뭐 낮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쇼크 증상 이후에 뭔가 좀 의료진들이 옆에 좀 있어야 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쇼크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한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왜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합니까? 우선 그거부터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네. 쇼크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치료 과정에서의 응급 상황은 모든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입니다. 네네. 그 모든 의료 행위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치과에서 마취하고 발치할 때 쇼크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한의원에서 벌침 주사라고 하죠. 봉동요법을 할 때도요. 많은 경우에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법상 의료인은 5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의료인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런 분들이죠. 네. 이런 의료인들은 일상적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의 대처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료인이라고 지칭하고 그래서 의료 행위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의료 행위를 의사만 하는 게 아닌데 쇼크가 오면은 의사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은 선진국의 사례하고도 안 맞고 의료인의 정의하고도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관련해서 정부 측과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정부 측에는 저희들이 네. 2015년에도 네.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네. 접종비가 낮다는 이유로 노인 독감 예방 접종을 거부하셨어요. 네. 2015년 일입니다. 돈 더 줘야 접종하겠다. 그때 한의사협회에서 나섰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우리가 하겠다. 네. 라고 나섰고요. 2017년에도 한의사협회에서 예방 접종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방 접종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지석영 씨입니다. 네. 지석영 우두법 아시죠? 네. 우두법.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한의사 면허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한의사세요. 그리고 정약용의 책에 인두법과 우두법이라고 하는 이미 종두법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역사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현안에 집중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2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반응이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의사들이 뭐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 관련해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예, 정부 측에 누차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네. 상쇄 권력을 만들고 구매선을 다변화해서 다른 네. 나라처럼 다양한 직역을 활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쪽보다는 최대한 의사들의 비위를 맞춰서 의사들의 협조를 끌어내서 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검체 채취한다고 할 때도 정부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제공해서 코로나 환자들 입원시키겠다고 할 때도 정부는 반대를 하고 네. 지금도 예방접종 우리도 나설 수 있다. 다양한 직역들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정부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느라고 그 제안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총파업 얘기를 하는 거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일시 중지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한의사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낼 때는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포로 참새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고 그리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도 생각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가지고서 파업을 한다, 백신을 거부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정말 대포로 참새 잡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법안이 흔쾌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회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예, 회장으로서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 맞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의협처럼 저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전체 방송 혹은 코너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manSEO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의료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수술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웬만한 의사들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술이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실력을 인정받으면 의대에 진학시켜서 의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 입시 위주의 의대생 선발 과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학교 성적으로 줄 세워서 특권층만 양성하는 시험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생방송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또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도 역시 가능합니다. 보시면서 아시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아요 말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건은 이 추모공원 경영권 네. 강탈 의혹인데 네. 지난해 1월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최모 씨의 측근인 김모 씨가 이 나모 씨가 소유한 납골 땅의 경영권을 빼앗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이 과정에서 김모 씨가 이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록 회의록까지 위조했다라고 지금 고소인인 나모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하고 이 장모 최모 씨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이 고소인 노모 씨에 따르면 이 노모 씨가 이 장모 최모 씨에게 이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 10%를 줬는데 이 주식이 이제 김모 씨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죠. 네. 모시 계속 얘기하니까 네, 좀 듣기가 복잡해 어려우실 것 보이는데.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 이른바 이제 추모공원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시행사도 있을 테고, 네. 뭐 어떤 뭐 저축은행도 들어오고 막 그 돈을 댄 데도 있을 테고, 뭐 공사 실제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추모공원을 경영을 하려고 이제 본인이 계속 이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그 시공사 그리고 채권자 사이에 좀 갈등이 생겼나 봐요. 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시행사의 좀 지분을 뺏길까봐 이 지분을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한테 좀 일부 줬던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주식을 줬는데 네.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권을 빼앗겼다라는 게 이 노모 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장모 최모 씨와 그 김모 씨가 공범이다. 합작해서 네네. 나의 경영권을 뺏어갔다. 이런 그런 게 얘기죠. 주제네요. 그런데 보니까 당시 경찰은 이 장모 그 최 씨 관련해서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당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 검찰에 넘겼어요. 네네. 당시 그럼 지금 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건데 어떤 상황인 거죠? 일단 이 재수사가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제 재주위가 한번 내려갔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재지위를 이제 요청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요청으로 바꿔서 이제 다시 내려보냈고 그러니까 시간상 재지위가 이루어진 것은 이미 예전이고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 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를 시작한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에 네네. 제 지위가 내려갔다니까 다시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경찰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이제는 이제 지위라는 말을 쓰면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청이라고 지위가 아니라 요청. 부르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뭔가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일단은 중앙지검 관계자가 지난해 연말에 이미 재지위가 내려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워딩은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지위가 내려간 문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확인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사를 앞두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 지난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권과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이 시점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올해 3월이다. 이런 얘기가 작년 말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이든 2월이든 특정할 수 없는 것이 그 최대 피해를 본 마지막 시점이 나와야 공소시효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마지막 시점까지 정확히 못 잡았습니다. 그걸 이제 추산한 것이 이제 2월, 3월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 장모권이 이 납골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이 납골당 문제는 2005년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05년이요. 네. 그러니까 연구 영역에 들어가서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9년에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2013년에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용역이 점거를 해서 돈을 당장 달라 이렇게 해서 이때 법조인 브로커 김 씨가 와서 윤석열 장모 최 씨와 윤석열 검사를 알고 있는데 나를 공동대표로 올려주면 무마해주겠다. 네, 그래서 네. 공동대표로 올리면 50대 50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 10%를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장모 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장모 최 씨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면서 네. 같이 붙어버리면 이때 5대5 균형이 깨져버리죠. 네네. 최소 6대4가 돼버리니까 이 균형이 완전히 깨버리면서 나머지 30%의 장부를 조작을 해서 실제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여한 것처럼 위조를 해서 이 사람의 노 씨의 이 모든 지휘권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작년 말에 또 한 번 제출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노 씨 이야기가 사실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받아들여서 이제 재지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 지금 와서 갑자기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이 좀 복잡하군요. 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래서 네. 이게 재지위가 언제 내려갔느냐가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인사 이후에 좀 이성윤 지검장이 반격을 한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으로 정확히 보면은 네. 이성윤 지검장이 재수사를 지휘를 했고 또 요청을 했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조치를 해야 했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오히려. 의문을 반역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순서가 그러네요. 지난해 연말이라면 뭐 그런 설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나저나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뭐 칼을 하나 빼들었다.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칼을 하나 빼들었다. 여러 가지 뭔가 싸우는 형국이에요. 뭔가 검찰이 공평하게 어떤 사건을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한다기보다는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휘두른 듯한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네. 이번에는 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서 그 이성윤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난주 초 그리고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이 불출석을 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네. 이 사건이 그 지난 2019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네. 또 그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출국을 막았다라는 네. 거고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그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자 그 이규영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그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던 그 이성윤 부장이 막았다. 네 이거를 이제 외압을 가해서 그 수사가 무산됐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계속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시도를 해서 안 나오면 이제 체포영장까지 가는 건데 네. 지금 그래도 서울 중앙지검장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출석 거부하면 뭐 강제 수사, 뭐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게 되는 건가요?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왜 공익 제보자의 말은 그대로 100% 신뢰하고 네, 네. 이성윤 지검장의 말은 100% 신뢰하지 않느냐 네. 이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위상도 그렇고 사실 입증 문제에서도 그렇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문제가 결국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내보내는 것이 맞았느냐 그러면 그렇죠. 이 문제로까지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또 이성윤 지검장을 또 피의자로 지금 만든 지금 이 두 개가 뭔가 좀 대치되는 느낌도 들고 이게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언제까지 이런 갈등? 어쨌든 윤 총장은 7월까지 임기 남아 있습니다만 그 안에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뭐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결론이 나야겠죠. 네.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났으면 두 사람 다 공평하게 수사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만큼 충분히 양쪽 다 해라 이런 네, 겁니까? 다 수사를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서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타격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그러면 내보내는 것이 맞았느냐. 절차와 법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네. 라는 여론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법감정의 문제죠. 네. 윤석열 총장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이 납골당은 저도 사실 이 정도 금액인지 몰랐는데 2,200억 원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허위 문서까지 들어가서 법조인 브로커 지금 노 씨의 주장에 따른 법조인 브로커 김 씨가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강탈했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네. 사인의 개인 사유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둘 다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타격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의 성격이나 죄질상 어쨌든 윤 총장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요즘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도가 나오면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어디까지가 추정인지 또 어디까지가 언론 플레이인지 특히 검찰발 기사들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지금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 어쨌든 누군가는 되겠죠. 누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이슈예요. 나경원 후보에 맞서서 반 나경원 연대,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과 그리고 오신환 후보 그리고 조은희 후보 이 3자가 똘똘 뭉쳐서 나경원 후보에게 좀 대항마로 나서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오세훈으로 단일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가능성은 네. 일단 오세훈 후보는 뭐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좀 박빙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성 가산점이 있는 나경원 후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은데 뭐 다만 아직 뭐 조은희 후보라든지 오신환 후보에게 뭐 제안을 한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타진을 한 건 아니다. 이 네네, 정도거든요. 의사를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고 반면에 지금 오신환 후보라든지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워딩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서 반 나경원 구도를 형성해서 본인이 본선 후보가 되고 싶어할 거고요. 다만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가 물론 이제 본인은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차선도 생각을 해두고 출마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두 후보는 3등을 최소 생각을 하고 2등이 됐을 경우에 정치적 입지나 영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2등을 했을 경우는 어쨌든 나경원이든 오세훈 후보든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 2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사실상 오신환 후보나 조은희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주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이득을 더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연대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네. 그래도 그 오세훈 전 시장과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펼쳤잖아요. 또 네. 서울시에서 그때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하고 뭔가 힘을 보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뭐 시나리오들이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무성하게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화를 나선다면 이면 합의라고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본선 후보가 됐을 때 네. 조은희 후보가 단일화해준 조건으로 조은희 후보의 정책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보다는 조금 더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네. 함께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현실적인 딜이 없다면 지금으로선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그리고 또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에서는 박형준 예비 후보가 정말 뭐 어쨌든 수치상을 보면은
계속 승승장구인 네네. 것 같고요. 이현주, 박민식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진행을 해서 이현주 예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현주 대 박형준 이렇게 경선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하자면? 뭐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주 커다란 이슈는 아니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게 좀 그동안은 좀 보기 힘들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당 후보가 붙었으면 어떤 정책적인 뭐 차이 뭐 그것을 중심으로 네. 뭐 이를테면 뭐 가덕도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면은 이 이슈를 중심으로 가서 뭉치는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이 지지율 합산이 되면은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하는 단일화가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를 저는 이제 보지 못해서 네 이번에도 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경선은 처음일세. 뭐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세게 기자가. 보고 있는데 일단 박민식 후보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다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부산의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부산 시민들에게 큰 인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민식 전 의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는 이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늘 바위가 우세한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현주 의원이 계란을 던지면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너무 더럽혀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도 잘 모르는 옛날 모든 사건들 다 끄집어내서 네. 그 보좌관과 왜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형을 살았던 보좌진이 함께 캠프에 또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형을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준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같이 했는데 그 사람만 덮어 쓴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로 지금 바위를 계속해서 계란으로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 측에 저는 결국 본선 후보에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박형준 후보가 매우 유리한데 박형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현주 후보가 제기했었던 모든 내용을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보통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지금이야 예비 경선이라서 조용조용하게 지나가지만 본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부산 시민 전체가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네.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시민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1차전은 바위가 승리할지 모르나 계란으로 더럽혀진 바위가 네. 2차전에서 어떻게 될지 본선에 갔을 때. 네, 본선에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만 이제 당내 경선 이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다른 당에서 열심히 활용하는 네. 그런 경우 참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나저나 이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 이수정 교수가 합류했습니까? 네, 이수정 교수가 뭐 자문 역할로 합류했다고 하고요. 네.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는 뭐 이전에도 뭐 나경원 후보한테 자문도 했었고 네. 또 일전에 또 이제 여당 쪽에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뭐 민주당 쪽에는 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지 않냐 뭐 그러면서 뭐 본인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나경원 후보뿐만 아니라 그 안철수 후보와도 간담회도 했고 또 가리지 않고 다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내 전공을 살려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이수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제 야당 쪽에 많이 좀 합류를 하셔서 뭔가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찬반을 떠나서 일단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뭐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수정 교수가 정치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간의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정책 자문만 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순수한 마음이 아닌가. 진심이라면. 네. 왜냐하면 그 후보는 정확하게 정당이 정해져 있고 그 후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옆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치학계의 원로를 찾아간다든지 정치학과의 교수를 찾아간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정책 자문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진짜 정책 자문만 하고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옆에 나경원이 있는지 안철수가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분에 메시지가 대해서는 되니까. 네. 이수정 교수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로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이제 정착된 건가요? 검색 형진? 이거 좋네요. 네, 입에 듣다 보니까 붙습니다. 네, 정들었어요. 그새 몇 번이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수원 씨는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장래희망 네. 학창 시절에 가장 먼저 되고 싶었던 건 그때 외교관? 외교관. 네. 멋있네요. 그냥 비행기를 많이 탄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 그때 참 험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네, 왜요? 오늘의 주제가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야기 예.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꿈도 바꿔놓았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과학자, 맞아요. 대통령도 있었어요. 예. 네. 축구 선수 아. 굉장히 많았는데 네. 1990년대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그 EBS 자료를 근거로 보면 1위가 과학자였습니다. 그때는. 자,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번 시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변했습니다. 네.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서 의사와 간호사 또 자연 과학자 순위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의료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중고생 23,223명, 학부모 16,06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바로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네. 2018년부터 3년 동안 부동의 1위고 2위가 네. 바로 의사가 꼽힌 겁니다. 네. 의사는 2018년 3위고요. 2019년 4위였는데 2020년에 2위로 올라선 겁니다. 네. 부모들이 꼽은 내 자녀의 미래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었어요. 네, 자녀. 네, 자녀예요. 부모님들. 네. 이게 사실 공무원은 네. 좀 고용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네, 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현실적인 좀 생각을 한다니까 좀 그래요. 뭐니 해도 너는 그냥 공무원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2018년과 2019년에 2위였던 교사가 2020년에 3위로 내려갔고 네. 2019년 3위에 올랐던 유튜버 맞아요. 이 네. 크리에이터가 4위로 2020년엔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병원 가면은 의사분 만나는 시간보다 횟수보다 간호사분들 간호사죠. 만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예, 예. 간호사는 어땠습니까? 간호사는 2018년에 10위권 바뀌었고 네. 2019년에 10위였는데 2020년에 작년에. 오. 여기까지가 초등학생이고요. 네. 중학생의 경우 희망직업 1위는 교사, 2위가 의사, 3위가 경찰관이었는데 네. 간호사가 2019년에 10위였습니다. 2020년 8위. 음. 고등학생도 1위는 교사, 2위가 간호사, 3위가 자연과학자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1년 전 3위에서 이번에 2위로 올라갔고 의사는 11위에서 무려 5위로 상승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2위가 의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위가 간호사였다. 예, 약간 예. 차이가 있군요. 이게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들 그러면 이제 올라간 게 있으면 항상 떨어지게 떨어지는 게 마련이잖아요. 있죠. 떨어지는 수위가 게 있죠. 떨어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그 외교관이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비행기 많이 탄다는 이유로 네, 오로지 그 이유로. 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이 좀 제한되면서 네네. 항공기 승무원 2019년 조사에서 중학생은 12위, 고등학생은 8위로 인기가 좀 높았는데 네. 2020년 조사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진로 정보를 얻고 뭐 여기저기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이 어떤 진로 상담 방식도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면은 선생과의 대면 상담 또 뭐 진로 체험 학습 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진로 정보를 많이 얻었다면 이제는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얻는 비율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네네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9년에 19%에서 2020년 26.9%로 고등학생은 19.3%에서 27%로 온라인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 그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네. 비대면 진로 방식은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중학생의 전화 상담 비율은 2019년 35.3%에서 2020년 49.1%고요. 온라인 상담 비율은 7%에서 무려 27.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생의 경우 2019년 35.1%에서 46.8%로 상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학생들의 바꿔놨습니다. 희망도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또 박수현 위원장,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하는 영수회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한 세상을 꿈꾸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3부 문을 열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Ordinary People. 존 레전드가 부른 Ordinary People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니고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CNN 의학 기자가요. 미국에는 이게 없다면서 K-방역 성과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이기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의학 기자인데 산제이 굽타라는 분입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방역의 1등 공신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철학이 이 미국과 한국 간에 혹은 커다란 공동체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Ordinary People,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라는 그 노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3, 4부 이어가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또 영수회담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사건 개장에서는요. 배상훈 충북대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 축구계까지 번진 학폭 미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장미영 리포터.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오늘은 여의도 여당 편입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신 거죠? 지난번 인터뷰 때 너무 사납게 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톤 관리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오늘도 질문이 참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공방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죠. 국민들은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주장이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도입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늦었냐? 왜 4천만 도스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밖에 못했냐? 네. 정부를 성토하는데 난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야당이 이제 백신을 접종할 때가 되니까 그거 정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은 걸 어떻게 국민에게 맞추냐? 대통령부터 맞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생때도 한두 번이죠. 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이 정은경 청장까지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세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들에게는 맨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유효성이란 말은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네. 기왕에 다른 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췄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효과를 검증하는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이 샘플 수가 충분히 이 확보가 되어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맞추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유효성을 안전성이란 말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네.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실험 결과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네. 효과가 고령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샘플 수가 아직 부족하다. 그 샘플이 다 찾는 것을 보고 맞추겠다. 이게 현명한 방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안전하지 않다로 둔갑시켜가지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으니까 네. 한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좀 날카로워지셨네요.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 집단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이번에는 수정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금고 이상형 말고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6가지 범죄로 제한해서 이제 수정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협회의 최근 모습들은 정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것 역시나 화가 나는 일인데요. 강력범죄, 뭐 그 6가지 범죄라고 하는 강력범죄 외에도 네. 징역형과 같은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중대범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사기를 저지르거나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실형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중대범죄예요. 네. 그러면 의사 자격을 정지하고 취소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최근 네.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가 모두 28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명, 7%에 불과했어요. 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공무원 뭐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자라고 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한의사나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독 의사들만 무슨 백신 파업을 일으키겠다느니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의사들 저희도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에 하나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마저 더군다나 예를 들어 뭐 금고를 살았다 했을 때 그 형이 끝난 이후에도 5년 동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은 네. 케이스마다 다 심사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다 심사해가지고 네. 할 텐데 네. 무슨 만에 하나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의사협회와 타협할 의지는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주장을 해야죠. 네. 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의사라고 왜 예외가 돼야 됩니까? 아니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각별한 윤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 아닙니까? 네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네. 이것을 자신들의 무슨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모든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위 통과라서 앞으로 또 검토가 진행될 텐데요. 이 의료법 개정안에 이 수술실 CCTV가 좀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CCTV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 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뭐 이를테면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는 것에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네. 한편으로는 뭐 적극적인 의료 행위 같은 것을 위축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네. 또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취재되고 뭐 이렇게 보관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심의를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라고 늦춘 모양인데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 절차라든지 또 동의 절차 또 적극적 의료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안 장치를 강구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조항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에도 거의 대다수 그 수술실에서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여당 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이 MB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굉장히 논란이 거셉니다. 그리고 그 또 한가운데는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예비 후보죠. 박형준 후보를 향해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하신 건가요? 2009년 12월 16일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하지 않고 네. 먼저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네. 자료 제출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결의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협조 요청 보고서, 청와대가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고한다라고 하는 보고서 아닙니까? 네. 그 국정원의 문건을 비롯해서 그 이후 국정원의 직무 외에 사찰을 한 모든 대상자들의 명단과 또 거기서 생산된 사찰 정보 문건의 목록, 그리고 청와대 보고된 문건, 보고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제 요청을 그렇게 한 거고요.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응할 지금 자세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추려서 제출을 할 건가요? 아직 논의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정원이 네. 자료를 찾아서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성실하게. 일단 네.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받아보고 혹여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점이 있다면,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그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선거 전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게 마련이죠.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그 정말로 견강부회죠. 원래 이 사건이 나오게 됐던 배경은 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게 거절되니까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법원이 그 문건을 공개해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공개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한참 오래전서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마침 선거 직전에 법원은 판결해주고 이랬단 말씀인가요? 네. 이미 대법원 판단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불법 사찰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황으로 보면 네. 청와대의 요청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관련 사찰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뭐 또 국무총리실 뭐 이런 데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황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문건에. 네. 네. 그리고 이 점은 뭐 야당들도 다 인정을 했고 그러니 청와대의 지시와 또 국가정보원의 복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근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당의 천준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서 제기를 했는데 네. 지금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내역을 전부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맞춰놓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2건 취소된 계약의 2건 중 1건이 네. 전부 최고가였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부풀려 가지고 네. 팔아먹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한 거죠.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매매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 정확하게 실태가 무엇인지 어떤 연유로 누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 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죠. 이 그 내용 자체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법안이었습니까? 정식 명칭은 네.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네. 이거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일반 규정들을 다 담고 있는 법안이에요. 훨씬 광범위한 법안인데 네. 그중에 이제 핵심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해서 이와 같이 허위 신고라든지 가장 매매라든지 집값을 담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들을 미리 좀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까? 다시요? 예,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네. 이게 이제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재정법. 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네.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대체 토론도 하고 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또 정밀 축조 심사도 해야 되는 네, 절차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재정안이라서 시간이 걸리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진전된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명랑시사에서 품격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품격 있는 정치토론 상암도 영수회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소개였습니까? 영수회담답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근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깔아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여쭤볼 거 많아요. 이건 이제 크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어떤 갈등설 그리고 사의 표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동 등등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봉합까지 온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아주 불안하고 어정쩡한 봉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번 이상씩이나 사의를 표명했다가 결국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민정수석 일을 하게는 됐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네. 그리고 의혹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지난 그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 검사장급 인사안을 결국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제가를 했는지 아니면 전자 결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제가를 받은 것인지 이광철 정말 민정비서관이 제가를 받은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신현수 수석은 패싱 당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네네. 다시 이제 일을 민정수석 자리로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굉장히 어정쩡하고 이런 의혹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임됐다는 사실이 가장 이번 검사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죠.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검찰의 그 소환에도 두 번째 지금 불응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검장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과연 이 검찰과 법무부의 그런 팽팽한 이런 긴장 관계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수석이 굉장히 지금 힘이 빠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불안하다. 더더군다나 지금 당에서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보니까 수사청 만든다고 지금 굉장히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하고
또 당하고 법무부 다시 한번 또 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네. 없고 일단 굉장히 불안한 봉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수영 위원장님. 네. 역시 영수 회담답게 네. 상대 당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그 의혹이 여전히 남는다 말씀하시는데 의혹은 사라졌고 의문 정도, 질문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문 정도.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 몇 가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뭐 다 답변이 된 것 아니겠으나 지금 그 우리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재를 누가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답변을 안 했지만 이광철 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 간의 의견 충돌을 이견은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발표나 결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관 차관의 인사를 발표할 때처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임명일 이전에 통상적으로 결재를 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설명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내부의 그런 어떤 자세한 과정까지 다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그나마 뭐 질문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원전 수사,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의 유임도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중간 간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소위 5개 권력 그 수사 이 부분의 수사팀이 다 그대로 다 유임된 것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한 분 남는 것인데 그 정도는 법무부가 같이 가야지 그것까지 다 해주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가 저는 매끄럽진 않지만 또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한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여태까지는 상당히 그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해왔었어요.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늦추거나 결재를 늦추거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유임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정권 수사에 대해서 좀 늦장 결재라든지 방패막 역할을 할 것인지가 좀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한 네. 4월쯤에 제대로 이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수처 말이죠. 네. 이 공수처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되고 있는 여러 그 중요한 사안들을 결국 공수처가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의 수사권을 무너뜨리는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뭐 과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징계를 한다든지 직무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시도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이 이제 정치권에서 네. 밀어붙이면서 그런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네,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수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TF가 활동을 중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2월 중 입법 발의를 하고 6월 중 처리를 하고 설치를 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나 오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네. 아마 대통령께서 박범계 장관 임명장 주는 날 2가지를 당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 수사권 조정한 제도의 안착 그리고 반부패 기능의 뭐 약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네.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검찰 개혁의 속도를 주문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뭐 급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6월까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충분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될 개연성 시간은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누군가 해야 되죠. 그것을 지금까지 검찰이 담당해 왔는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여러 가지 그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들을 남용해온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생기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사의 주체를 이제 어떻게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듯이 그렇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검찰로부터 그것을 박탈한다. 박탈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억지로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박탈이라고 하지 합리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금의 검찰의 힘을 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의구심이 왜 생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여권 그 국회의원님들 상당수가 또 피의자 신분인 분들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우리가 다들 느꼈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의 힘을 빼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다 봐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정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수사청 이거는 결국은 현재 검찰, 현재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고 있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네. 분명하게 이것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근거가 없는 걱정, 우려가 아니라 현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5대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팀을 그대로 다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윤 총장 임기가 6월 말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임기 안에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기소할 수 있다. 뭐 시간은 충분하죠. 무력화시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까 이런 수사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수사들을 공수처가 하게 될 염려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 같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눈치를 맞습니다. 봐서라도 예.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눈치를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 눈치를 보겠죠. 예. 제가 볼 때 아마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공수처 수사 1호는 아마 술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96만 원 세트 만들어서 기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검사들이 어떤 핸드폰을 어떻게 검사들이 그 절묘하게 일주일 사이로 다 핸드폰을 분실하고 버리고 폐기하고 자기 4명 모두. 네. 컴퓨터를 폐기하고 이런 증거인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검사들을 감싸겨우 검찰에 놔둡니까? 아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민들도 다 인정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안들은 눈치 보느라고 공수처가 못 가져가고 아마 당연히 명분이 있는 그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1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예측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 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중앙지검장 어쨌든 그 참고인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 그런데 이제 이 이슈가 김학의 전 차관을 왜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그 막은 것이 잘못이었는가 사실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일반적인 그렇죠. 시민들 물론 이제 법적인 뭐 기술적인 절차적인 걸 다 논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사실 좀 시간이 흘렀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들한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김학의 이른바 불법 출국 금지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이 파야 되는 건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건 파야죠.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국민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솔직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매우 안 좋은 이미지. 예,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안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검찰을 뭐 판사, 정치인 또 일반 국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말 더더군다나 법을 지켜야 될 검사들이 그렇죠? 또 청와대의 여러 그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불법적으로 뭐 문서를 위조하고 그냥 그다음에 공소시효 지났는데 그 지난 사건을 도용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 불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청와대 또 뭐 비서관이라든지 또 법무부 직원이라든지 이렇다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죠. 이것은 제대로 수사돼야 되고 저는 법적인 그런 그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뭐 덧붙이실 말씀 예.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문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수사권을 겸임시키도록 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김영우 의원님 말씀 붙여보고 싶어요. 이 김학의의 그 불법적인 사건들, 뭐 별장 성접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봐주기를 했고 공소시효를 놓쳤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출국 금지라는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계속 파서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문정 검사에게 한명숙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그런 어떤 위증 강요나 강압 수사에 대해서 수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보면 자, 어쨌든 이것이 무혐의 판단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진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감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권이 필요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계속 파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논리가 다르십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문정 검사의 경우에는요. 네. 처음부터 그 본인이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원래 없던 자리 그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가지고 핀셋으로 이문정 검사를 거기다 앉혔습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는요. 여태까지 쭉 그 정치적인 언급 또 페이북에 쓴 글을 보면은 저는 거의 그냥 일선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네. 이것은 먼지떨이식 수사다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사 검찰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고 과거에 또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써왔고요. 네. 그 문 총장이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는 감찰 기능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네. 감찰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권마저 줬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경기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심판한테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문정 검사도 수사권 받고 나서 나는 등산화를 장만한 듯 좀 든든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좀 섬찟했습니다. 섬찟하셨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 본인이 감찰하던 그 감찰 사안을 가지고 수사까지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심판도 하고 선수도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 등산화 신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누굽니까? 지금 여권의 대모잖아요. 사실은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여성계의 또 대모고 이런 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하면서 물론 이것도 이제 다음 3월 22일인가가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안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심하게 또 부딪히겠구나라는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근데 되겠죠. 이걸 이제 부딪힐 네. 이유가 없는 게 네. 우선 검찰청 법에 의해서 임은정 감찰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계속 그 감찰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권한을 달라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을 했죠. 그것이 직무 대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직무 대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임은정 검사가 정치 편향성을 보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김영우 의원님도 정치 편향이다 말씀하셨는데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내부의 레드팀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분실했는데 그 공소장을 복사해서 기소하는 공소를 유지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한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내부의 부저리와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정치 편향입니까? 임은정 검사는 그런 내부의 검찰 내부의 레드팀이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 편향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의원님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관련해서는요. 그럼 2탄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다음 주에 저 2탄 준비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이었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팩트와 범죄 심리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시경캡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폭 미투 정말 끊이지가 않아요. 요즘 뉴스가 거의 이걸로 다 점철되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축구계까지 번진 학폭 미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스타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영선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최근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 선수 그리고 이 선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한 외래 교수 이렇게 두 명이 폭로의 대상이 됐는데 네. 오늘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네. 기자들한테 A4 한 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의 초등학교 1년 후배들, 이들 후배들도 역시 2명입니다. 이들이 이 초등학교 축구부 학습소 생활을 할 때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6개월 동안 이 유명 선수 등 2명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유명 선수와 이 친구는 6학년이었고 피해를 입은 이 주장하는 이 2명은 당시 5학년이었고요. 피해를 주장하는 쪽 이야기를 좀 더 전하면 이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네. 당시 일이 거의 지옥 같은 악몽이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선수도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프로축구 선수 출신 외래 교수도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백하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시절? 5학년, 6학년 네, 이런 6학년이 5학년에게 이런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건 교수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 폭력 그리고 엘리트 체육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범죄지만 실제로는 지배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래나 또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국대 타이틀 아니면 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모의 위세 또 오늘 계속 터지는 것처럼 네. 아이돌 그리고 아역 탤런트 그런 배경들이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들의 지배욕을 자극하는 그럼으로써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이 계속 상승해서 꼬리를 무는 현상이 저는 이 현상입니다. 네. 예. 이게 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게 지금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주 거죠? 정확히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이돌 문화, 엘리트 채용 문화, 학교 괴롭힘 문화 이것이 다 응축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기사 보고 저는 이 자료를 못 받았어가지고 네. 바로 그 자료부터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가해자들이 만약 이 자료를 읽어본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데 내가 두루뭉술하게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얘기한 거는 짐승과도 같은 가해자들한테 네. 스스로 깨어질 기회를 주자는 거다. 기회를 한번 주겠다. 네.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에 불과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사실 하루 이틀 준비한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겠네요. 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자료를 배포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였고, 근데 지금 가해자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약간 말을 아끼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전이 있을 거다 곧. 반전이 있을 예,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이런 진술 네.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 평가라는 기술을 가지고 쉽게 진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평가요? 예, 어떤 범죄 거죠? 피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네. 어렸을 적에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폭력 범죄를 당했을 후에 그것이 이제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이게 측정해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이 사건화된다. 물론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사건화된다고 하면은 쉽게 진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특히 5학년, 6학년 너무 미성년자, 너무 어린 나이들이잖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피해자들은 그때는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예. 건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단순히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기분 나빴고 막 울었고 그런데 그게 2년, 3년 졸업하고 5년, 6년 지나서 성인이 되고 돼서, 네. 자신이 성적인 어떤 자각을 꺾었을 때 이것이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특히 동성강간을 당했다는 걸 하면서 자괴감, 자존감, 어떤 경우는 그때는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경우가 20대 초중반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지면서 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가해자가 상당히 잘 나간다. 가해자가 스타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추앙받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선 더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뭐 이게 했냐가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격한 네. 비판적인 거였는데 이분들도 정말 어렵게 참고 막 이러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 겪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뭐 극복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걸 잘 모르다가 헤매다가 내가 결국은 그때 일 때문에 아직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궁극적인 그렇죠. 원인을 뒤늦게 좀 찾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치유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맨 처음이 이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자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죠. 네. 지금 박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삶 그렇죠. 자체가 네.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정확한 팩트를 재구성하는 것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사실 학폭 미투 배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뭐 남녀 불문하고 최근에 프로배구 박상아 선수도 학폭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고 네. 바로 은퇴를 선언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배국에는 학폭 문제 때문에 거의 초토화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잖아요. 네, 뭐 이재영, 너무 이다영, 끔찍한, 쌍둥이 네. 자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삼성화재 박상하 선수도 학폭 문제가 폭로가 됐고 이 피해 내용이 상당히 처참합니다. 네. 아파트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네. 이게 자그마치 14시간을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14시간. 네.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네. 물론 감금도 당했고요. 그래서 이 박상하 선수는 처음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가 그 어제 아니군요. 22일 그저께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 또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때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근데 어제는 또 이런 집단 폭행은 아니다. 내가 때리긴 때렸는데 네. 14시간 동안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면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을 밝혀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 네. 것도 같이 밝힌 겁니까? 이 박상하 선수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좀 시인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는 대단히 내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는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당연히 반복됐을 테니까 무뎌 있는 겁니다. 네. 폭력 인지 감수성이 무뎌 있는 상태인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걸 기억을 재생하면은 당연히 그게 재생이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이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박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해자분들이 이 정도 했다고 하는 건 보통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제 운동부 폭력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14시간이 뭐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두들겨 맞거나 저 고문까지 당하는 경우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자들이 과장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14시간 집단 폭행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말씀하신 건 지금 뭐 특별히 긴 것도 특별히 짧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합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합숙을 하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합숙이 절대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대에 돼야지만이 합숙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세력 관계나 통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 위계가 있죠. 예, 그거를 안에. 또 네.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방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네네네. 선배가 하나 있으면 다수의 후배들을 통제하면 자기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합숙시키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에 네네. 성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하기 때문에 14시간 쉽죠. 왜냐하면 합숙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 종일 때리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도망도 못 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 안에 집단화돼서. 예. 이게 14시간 뭐 10시간 14시간 보면은 한 번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 번 누적되고 일상화되고 경험이 되니까 그냥 5시간, 10시간, 14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고. 지금 뭐 김영선 기자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선수를 한다면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상황에서 이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계는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 아이들을 정말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스포츠계. 네. 지금 사실은 스타 선수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 있겠지만 이런 몇 건의 사건 때문에 그분들도 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네. 스포츠계 전체가 다 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밟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럼 올림픽은 어떻게 예? 이렇게 지금 프로스포츠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다 스타인데 그들이 없으면 우리 스포츠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보호해야 돼? 가해자를 보호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거죠. 네. 근본적인 뭐 해결책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옛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2019년이었죠. 이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네. 이 스포츠계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니까 이게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었었지 하면서 네네. 지금
굉장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예. 거의 뭐 기억 가물가물한 그런 지금 겁니까? 사건 접수를 100건 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수사 의뢰한 건 1건이라며 뭐 중징계한 건 2건이라며 이러면서 네. 굉장히 몰매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가 출범한 지 반년밖에 되질 않았고 이 센터에서 지금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수십 년간 골문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조사 인력이 겨우 2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예, 분들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시 그 문화체육계 이런 데에서 그냥 센터 하나 만들고 얼렁뚱땅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조직 규모라서 이참에 차라리 센터에 좀 힘을 실어주든지 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이거 만들 때 좀 잠깐 관여했던 네네.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준 사법기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해서 뭘 처리해야 되는데 애초 시작을 간판부터 달았습니다. 조사 인력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네네. 조사 인력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인사혁신이랑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조사 인력 자체가 일종의 상담 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저한테 물었던 게 그런 거죠. 준조사 기관의 기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전문가를 수사관 출신으로 하든 아니면 감사관 출신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나가서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아닌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였고요.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